여러분이 제목만 들어도 벌써 아니 김정은이 현재 북한의 통치자인데 뭐 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런 정상에 앉아있는데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만은 그 이름이나 혹은 이제 잠깐 차차 밝혀드려야지 여러분 또 시선 돌릴까봐. 자, 김정일은 말하자면은 원래 김영숙이라는 그 여자와 살았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딸이 이제 설성이, 겨울에 태어나니까 설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다 그래서 춘성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김정은에게는 여동생이죠. 김설성은 누나가 되지만 이 김하성이는 여동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016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김옥이 사라지고 또 김옥의 남동생 김균, 김일성중학대학교 제1부총장, 참 학계에서 고목이었던 김균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왜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가? 또 그 1년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남, 역시 김정남은 김정은에게는 형님뻘 되는 사람이고 3대 세습의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 이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2016년을 기점 2017년 오간에 이 말하자면 과거 이제 김정일이 김성애라 그래서 이 교과지들을 쫙 정리하듯이 2016, 17년은 결국 김정은식 교과지 치기가 아주 절정에 이른 그런 해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바로 그 김옥의 딸, 아버지는 김정일,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는 친동생은 아니지만 저는 배다른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엄마만 다른 동생인데, 이게 2007년에 어떻게 된, 2007년생입니다. 이 김하성이가 2007년생인데, 그때 되니까 이제 김하성에도 좀 그 전에 이미 김정일이 죽고 나자부터 위험이 닥쳐오니까 이 말하자면 김옥이 이걸 이제 모스크바로 보낸 거죠. 과거 송혜림이 위험해지니까 송혜림이 모스크바로 보내듯이 이걸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탈북 유튜브에서 살짝 정보가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보도가 살짝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보도를 접하고 이것을 또 복선 유튜브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대한 방송을 해드리게 됐는데, 자, 이 격가지 치기에서 말하자면 뭐 설성이는 살아남았고 지금 김하성이 이게 김옥의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은으로서는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특히 이제 김여정이, 이게 독한 김여정이 저 김하성이 년을 저거 없애버려야지 저거 그냥 놔뒀단 큰 앞으로 위험이 된다. 그래서 급히 모스크바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들어오라 그러면 또 오다가 또 탈북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딱 그 특수부대 출신들을 보내서 974 군부대 요원까지 보내서 호송을 해서 들이다가 어디로 보냈냐? 엄마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것도 무슨 혁명화 구역, 들어가서 몇 년 교육받고 사상개조에서 나오는 혁명화 구역이 아니라 영구 완전히 격리 구역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다시는 이 세상에 햇볕을 볼 생각을 말라. 이래야 이제 이게 완전히 그 가지치기가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김옥의 줄기들을 쫙 그 당과 학계 또 김하성이까지 정리한 후에 정리한 게 누굽니까? 바로 또 경찰청구, 통전부 뭐 이런 특수부대 5명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보내서 거기서 VX라는 독극물을 뒤집어 씌워서 김정남까지 처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지 처리가 깨끗하게 끝났다. 참 김정은, 김여정 이 참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죄를 어떻게 받을지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위협에 포함한다. 레드라인에 포함한다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죠.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이어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 고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1월에 발간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핵 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NPR은 향후 미국의 핵 정책과 핵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핵 위협 및 방어책도 미국의 핵 전략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어 기초가 주목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미국의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도 관리 대상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핵태세 검토 보고 초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도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와중에 불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퍼부어버립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것도 아주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철도 발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가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 박정천 동지는 빠른 기간 안에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실전 운영 경험을 쌓고 철도 기동 미사일 여단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자, 조선중앙통신의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 익숙한 문장 아닙니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앞에다가 수식어가 쫙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김정은 일가에게만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에게도 하지 않았고 오직 최고 존엄인 김정은 본인에게만 했던 미사일국 수식어가 장황하게 붙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 박정천이 이런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통신의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 박정천이 이 철도 미사일 이 차량, 이 전략적 우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지시했다라고 한 게 박정천의 지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건 그동안 김정은이 현장 지도해야만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동지의 위임을 받아 또는 지시를 받아 박정천 동지가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박정천이 이 군부 강경파의 힘을 확실하게 지금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제 정말로 1인 독재 권력을 다 상실하고 집단 지도 체제 이론 중의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도 발사 차량 이건 냉전 시대 때 미국도 소련도 이건 우리 하지 말자, 이건 반칙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사진 보시면 그야말로 그냥 일반 화물차, 객차 이거를 그대로 개조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화물 객차구나, 일반 열차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에다가 미사일 갖다 꽂아갖고 쏜 겁니다. 이거는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탐지를 해서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뭔가 위협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한다면 이게 열차인지 일반인들이 타고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 오폭 문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도 냉전 시대 때 그 첨예한 시기에도 철도 이거 우리 다 개발했지만 이건 하지 말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북한이 비인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은 연대인데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지원부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여단으로 빨리 확대 개편해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핵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이죠.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서냐? 보겠습니다. 8년 주기로 작성되는 미 행정부의 핵 전략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에서 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 적시되며 해당 내용에 따라 군의 핵무기 사용 기준과 교리가 작성됩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작성되었으나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22년 1월 발표를 목표로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10년 오바마 때 나왔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그런 이상주의자였죠. 그 오바마 때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 지금 이렇게 강력한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는 야 이거 좀 제대로 해봐 해서 트럼프는 이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에서 오바마 시대의 핵태세 검토, 이 핵무기 사용 지침을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재래식 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뭐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지 뭐 현장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었죠. 이걸 지금 원래 한 8년 주기로 해오던 것을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대 때의 그 핵 정책을 완전히 그냥 자신하고 안 맞으니까 갈아엎기 위해서 4년 만에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바마 시즌2죠. 지금 이 토니 블링컨을 비롯해서 바이든을 에워싸고 있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오바마 시대 때
그때 입각을 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장관급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자문으로 물러나고 그때 차관급들 이 정도 라인들이 다 지금 장관급으로 올라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실무 라인들이 지금 이제 결정권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즌2입니다. 오바마 시즌2. 그런데, 그러면 이 오바마 때의 2010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요약하면 뭐냐?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핵무기 그냥 다 절대 사용 안 한다? 이런 거였나?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오바마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여기에 있는 참모들이 그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런 거였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은 없다. 그래서 핵무기 때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대상은 핵무기를 보유한 핵국가에게 한해서 선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WMD로 공격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 안 한 나라들 뭐 전 세계에 많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아닙니까? 그 외의 나라들이 혹시 대량 살상 무기인 WMD 즉 생화학 무기로 미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안 한다. 그건 반칙이다. 그런데 다만 NPT를 탈퇴하고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북한과 이란은 예외로 한다. 즉 2010년 이때도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사용한다. 얘들에 대해서는.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 북한이 201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2차 핵실험을 마쳤던 때죠. 그렇지만은 3차 핵실험 2013년 3차 핵실험 때 그야말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2012년 12월 12일 날 북한이 은하 3호를 쏘면서 ICBM 그런 생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시기죠. 그 이전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한다. 그리고 이란도 이때 뭐 지금도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핵실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란도 당시 핵협상을 하고 있던 대상이었죠. 그 두 나라는 핵무기 때린다. 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 의회 조사국이 우리는 이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새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서 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최근 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핵 선제 공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전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이 적의 재래식 전쟁 또는 화학, 생물학 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금지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영내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더욱 대담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하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불량 국가들이 그 주변에 이제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미국이 핵무기들은 절대 선제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주변에 북한, 중국, 러시아 주변에 있는 이 친미 국가들이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정말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동맹국들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고 또 그래야만이 동맹국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따로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는 거다. 핵무기가 확산되면 미국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의회 조사국이 제안을 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이 트럼프의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이 핵 사용 지침이 5개월 남았습니다. 아직도 5개월 길어요. 저위력 핵무기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76-2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이게 트라이던트 2 SLBM에 탑재가 되어 있는 그 다탄두 하나하나 이제 이건데 이게 지금 언제든지 세팅되어 있죠.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된 SLBM 탑재용인 저위력 핵탄두입니다. 증폭 장치를 제거해서 5킬로톤 미만의 폭발력을 발휘하며 대단히 높은 정밀도와 속도로 표적을 타격해 지하 목표 파괴에 효과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작성된 NPR과 핵무기 운용 지침에 의해서 선제 공격 및 재래식 전역에서 협상 우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태평양 지역에 두 척의 SLBM이 전략 초계를 수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서태평양, 즉 이 아시아 지역에 SLBM 저위력 핵무기인 W76-2 이 탄두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이 지금도 바다 속에서 초계를 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령이 내려가면 버튼 누르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상대국을 뭐 부수피해, 대량 인명피해 없이 딱 때리고 싶은 곳, 파괴시키고 싶은 곳, 또 죽이고 싶은 자만 골라서 때릴 수 있도록 세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세팅은 5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라 하더라도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먼저 때려야 된다라는 소신은 오래전부터 유지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북한이 이 숏레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미국의 위협에 레드라인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했을까?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이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도전을 거세게 받고 있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도전을 허용해서 중국과 양강 체계가 공식화되어 버린다면 미국의 기축통화 자격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달러화의 기축통화에 대해서 다른 화폐가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걸 나눠 가진다는 것은 이제 미국은 끝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중국도 또 소련도 또 그 과거에 또 일본도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일본을 내려앉혀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그 어떤 국가든 세력이든 그게 동맹이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죠. 왜? 미국은 그걸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 LRHW Long Range Hypersonic Weapon, 그러니까 장거리 초음속, 급초음속 무기를 한반도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북한의 열차 발사 단거리 미사일 이거 탐지도 안 되고 이걸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 군사적 가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이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때문에 이 전력의 가치가 낮아지죠. 그리고 이 전력을 배치를 하려고 하면은 정치적 난관, 한국에 얼마나 반민사들 많습니까? 이걸 다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해내야 되는데, 해낸다 하더라도 이놈 때문에 이 엄청난 미국의 대중국 타격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건 미국이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자를 제거해야 되죠. 이게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야. 이걸 레드라인이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건강, 특히 인지 능력, 이게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또 이런 주장이 나왔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국무부 관영통신이 보도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 의원과 테드 류 하원 의원이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핵무력의 지휘 통제 체제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통령만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만 이런 권한이 부여된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전임 대통령 중에 다른 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경우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스템 수정을 촉구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핵무기 사용 단계는 일단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걸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지시를 합니다. 그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이제 이 핵무기 사용 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장 지휘관하고 같이 이제 그걸 돌려서 사용을 하는데 그 결정권을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게 아니라 부통령 그리고 하원의장 이 세 명이 합의를 해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라고 취임 한 달도 안 된 바이든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지미 파네타, 테드 류 이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들이에요. 즉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최고 핵심 세력들의 핵심 인사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불안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지능력 문제 있다. 언제 어떻게 무슨 판단할지 모른다라는 거. 또는 오바마 시대에 부통령을 했지만 부통령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성향이 바이든이 의외로 강경한 사람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네들 이너서클에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가 바이든이 강경파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뒷면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즉 정치적 성향이 의외일 수 있고 또는 건강이 의외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바이든에게 이 키를 돌릴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거 혼자
다 갖고 있는 거 이거 위험하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그게 정치적 성향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언제 야 쟤들 안 되겠네 그냥 때려버려 라고 할